실제로 학생들,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 이내 학생들은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 10%죠. 보시면 알겠지만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진짜 공부하는 내 모습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매우 좋아해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 나 책 한 권 다 뗐어. 나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채점 끝냈어. 그게 정말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학원을 다니면 나 많이 들었어. 나 그 작품 들어본 적 있는데 절대 시험에서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나는 학원을 다니는 시간은 절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제안 드립니다. 거꾸로 계획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일단 꿈나라, 그 다음 인강 꼭 들어야 될 것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맞아, 인강이나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 정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남은 보라색 칸에 개인 공부 넣어뒀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거꾸로 계획표를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합니다. 거꾸로 계획표라는 건요, 일단 잠자는 시간 확보해 두고요, 제일 큼지막하게 반드시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5시간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개인 공부 시간이 확보된 다음에 남는 시간을 내 인강 시간, 내 학원 시간, 부족한 걸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지, 개인 공부 없이 계속해서 채워 넣기만 하는 시간은요, 다시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당장은요, 옆에 친구 벌써 한 권 다 뗐대. 그런데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 되고 싶다면 내 개인 공부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계획을 세울 때요, 이 거꾸로 계획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둔 상태로 채워 나가야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 학원 다닙니다. 인터넷 강의 제가 추천해주는 것들 들어요. EBS에서 필요한 강의들 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들의 특징은요, 절대 자기 공부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절대 자기 공부 시간을 넘어서게 방해받는 수준으로는 강의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100% 1등급 대 학생들은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평일에 학교를 다닐 때는요, 학원이나 인강을 그렇게 많이 계획하지는 않아요.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내 스스로 사고하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순공부 시간, 순공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제가 딱 정한 그 시간만 강의를 계획에 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강의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객관적 자기 이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볼 때마다 나눠주는 성적표입니다. 제가 학생의 이름은 가리고 그냥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만 뽑아왔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걸 다 받을 거예요. 그럼 정말 많은 학생들,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요, 와, 나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와, 우리 학교 평균이 몇 점이래. 나 평균 이하야. 좌절하거나, 또는 나 아까워. 2등급 나올 수 있었는데 3등급 대 초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실제 수능 점수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내 부족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보가요, 성적표의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영어, 한국사, 물리학, 생명과학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요. 특히 언어와 매체 부분만 뽑아서 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각 문항별로 내가 맞힌 문항과 틀린 문항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아래쪽에 A, B, C, D, E입니다. 여기 보시면 A는요 80% 이상의 학생들이 맞힌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B는요 60% 이상, C는 40% 이상. 이렇게 가다 보면요, E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분석을 해보면 각 과목별로 내가 이 부분이 많이 틀리네, D 부분이 많이 틀리네, 괜찮아요. 심화 공부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요,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E도 틀리고 C도 틀려요. 이거 뭐야? 기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분석 없이 단순히 전체 총점이 몇 점이야, 나 몇 등급이야, 그러면 나는 중위권인가 봐, 이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이라면 객관적 자기 이해를 위해서 성적표를 펼쳐놓고 문항을 펼쳐놓고 이거는 80% 이상 학생들이 맞췄는데 나 왜 틀렸지? 이건 기초인데? 내가 그러면 이 영역의 이 부분의 기초가 안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D나 E에서 많이 틀렸어. 오, 좋아.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방향 자체는 괜찮아.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갇혀있다고 말할 수 있어. 다만 심화가 부족하네? 그러면 이 심화 부족한 그 심화 유형이 뭐지? 문학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독서 안에서는 추론일 수도 있고, 문학 안에서는 서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진단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려고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학교 반 1등이자 학교 1등인 학생의 책상 위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절대 자기 논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get, 확인, 동치, 해석, 솔루션 같아요. 네, 착상. 이게 뭐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기만 알아봅니다.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면요, 이 전국 단위에서도 손에 꼽히는 등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요, 객관적 자기 이해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전체 과목에서 하나, 두 개밖에 안 틀리는데도 내가 약한 부분들, 내가 틀린 부분들에 대한 원인 진단을 매 시험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요, 시험 때마다 맞아, 나 이거 틀렸어, 아쉽다, 다음에는 좀 잘해야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혔다? 1.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2. 조건을 하나 빠뜨렸거나, 3. 잠시 넘어갔다 오자. 이렇게 자기만의 사고의 단계를요, 정말 손으로 써서 책상 위에 붙여놓습니다. 붙여놓는다는 건 계속 의식을 한다는 거고, 쉬는 시간이건 혹은 내가 좀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가 내 머릿속에 남아서 다음번에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고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요, 하나만 사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작년에 고3 저희 반 학생인데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계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보통 친구들은 계산 실수할 수 있지, 다음부터는 계산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어떤 실수였어?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5 더하기 3이 8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5 더하기 3을 7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빠져서 빠르게 풀다 보니까 이상하게 5 더하기 3을 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 근데 이거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단순한 실수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요, 그걸요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책상 위에 붙여놓습니다.
나는 5 더하기 3을 7이라고 잘못 착각을 했어. 이렇게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똑같은 논리인 거죠. 이 친구랑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틀리는 아주 사소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정말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요. 그걸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실수를 서술해서 써놓으면 다음번에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단순한 계산 과정에서부터 내 머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맞아. 나 의외로 단순 계산에서 많이 틀렸었어. 조심해야 되겠다. 차근차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 뇌가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게 진짜 공부입니다. 이런 게 객관적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좋아요.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 혹은 내가 자주 막히는 유형을 돌파하는 방법들을요. 꼭 손으로 단계별로 써서 보이는 곳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노출이 되면요. 내가 그 생각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진짜 긴장되는 수능장에서 그 단계별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실제 현장에서 내 생활 환경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등급 마인드셋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알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국어에는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막 수학의 공식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개념 공부입니다. 아니 국어에도 개념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어에도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모르면 내가 이해가 다 됐는데도 문제의 선지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요, 정말 방대하게 많은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설계는 수능을 보는 고3 전에 고2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 차근차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 벌써 여름인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이 탄탄해? 그렇다면 이제 고3이면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연계교재입니다. 국어에서 연계교재는 딱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능 특강, 두 번째는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 완성 교재를 보완 교재로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신 범위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연계교재 공부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거 나중에 기출 다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한번 쭉 훑어보고 갈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능에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아주 큼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전부야.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서 4개입니다. 물론 특강과 완성 연계교재에 없는 작품, 없는 짐은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사고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나 다른 작품을 내고 나서 너 그동안 연습했던 그 논리적 사고대로 한번 읽어봐.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50% 정도는,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의 50% 정도는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이 연계교재를 매우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 없죠? 시간 없어요. 기출문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연계교재를 세워야 됩니다. 자, 다시요. 개념이 탄탄해요. 연계까지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수능장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방법,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평가원이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 알고 싶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스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개념 공부에서부터 연계 공부 그 단계에서 이미 우리는 기출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3 학생들이라면 연계를 중심에 놓고 개념과 기출은 병행해 나가는 방향, 뽑아서 선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탄탄하게 시간을 들여서 잡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요,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시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아. EBS와 함께라면. 수능장에 가기 전에 무조건 챙겨야 하는 핵심 뼈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개념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함께 병행하면 충분해. 수능 특강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공부해보자. 그래서 6월에 완전한 연계를 체감하고 여름방학 동안 수능 완성을 마무리 짓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기본 뼈대 채웠지? 살을 붙여 나갈 거야. 내 개인별 부족한 점을 공략하는 약점 공략 하나. 수능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 그래도 불안해? 괜찮아. 실전 감각 끌어올려.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로 실전력을 장착하는 거야. EBS와 함께 계획대로 완벽하게 수능 정복하러 가자. 네, 되게 민망하네요. 그런데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저기 위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능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큰 라인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미 6월 평가원 끝났잖아요. 저는 아직 수능 특강 안 돼 있거든요. 많아요. 수능 특강 안 돼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괜찮아요. 9월까지 하면 됩니다. 9월 모의평가의 범위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이제 교재가 각 과목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문학 따로, 독서 따로, 그리고 선택 과목 따로, 총 3권이잖아요. 그런데 수능 완성은요, 딱 한 권으로 나오고요. 그 완성에 5회 분량의 실전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연습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월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완강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유독 어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시 공부를 할 때 시는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요, 영탄법인지 서리법인지 대유인지 의인인지 화류인지 표현 방식을 제가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의 표현 방식만 알려주는 그 챕터를 뽑아서 들으면 됩니다. 한 강의예요. 선생님, 저는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요, 이상하게 중세국어, 고대국어, 근대국어 나오면 어려워요. 그것도 단 한 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는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7월부터 이 10월 사이에는요, 약점 공략이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만점 마무리 시리즈라고 해서요, 실제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로 시간을 이제 재는 그런 훈련들을 하반기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연계교재 공부를 하려고 샀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반 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수능 완성 공부하려고 샀는데요, 뒤에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실전처럼 시간 재서 풀어야 되나요?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시간 재서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아직까지 시간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보다도
하나하나의 지문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하나의 작품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사고의 단계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은요. 9월, 10월에 만점 마무리 시리즈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체크라고 돼 있는데요. 저거 별표입니다. 저게 정말 많은 강사 선생님들의 영혼을 갈아 넣은 그런 강의인데요. 수도 많지 않습니다. 고전 시가 하나, 고전 산문 하나, 이런 하나하나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계속 강조하고 중요하다. 공부 다 했어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2회독 하세요. 3회독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꼭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것. 그 중에서도 기출 이력 분석을 했더니 혹은 작가나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을 고려해봤더니 정말 중요해. 이거 꼭 나올 거야. 그랬던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EBS가 정말 대단한 게요. 해마다 적중률이 100%입니다. 이 강의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EBS 연계교재입니다. 이 연계교재 공부를 할 때는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풀어보고 특히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단원들, 그런 작품들만 찾아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용 설명서라는 보충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충 교재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사례를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중상위권 학생들 혹은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은요, 한 강 한 강 온전히 강의랑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많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막연히 불안해요, 막연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계교재만큼은 좀 꼼꼼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요, 스스로 푸는 것이 1번입니다. 스스로 풀면서요, 연필로 체크를 해둬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막혔어. 나 이거라고 생각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했는데 5번이래. 왜 5번이지? 왜 3번이 아니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놓고 다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해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제가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답 및 해설지에는 없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들을 더 많이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계 얘기를 하죠. A라는 작품을 배웠는데 그게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그게 연계가 될 때는요, A라는 작품 장면 그대로 연계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 작품의 다른 장면이 연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A라는 작품을 공부할 때는 그 작품을 둘러싼 전체 줄거리, 전체 인물들의 성격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강의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그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모두 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재에 없는 내용을 플러스 알파로 보충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부분들만 계획적으로 잘 따라가줘도 충분히 수능 연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부족한 지점들, 잘 안 풀렸던 지점들을 강의로 비교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자, 이때 머리로만 비교하지 말고 형광펜이나 인덱스 활용을 해서요, 체크를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끝내고 나서 수능장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돌려보게 될 거예요. 그걸 돌려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체크해 놓은 나만의 수능 특강, 나만의 수능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해놓은 그 형광펜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약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 그러면요 기출문제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니에요. 기출은 정말 양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좋은 게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3년 평가원 기출이라고 하는 건요. 6월, 9월 수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년 6월, 9월 수능 특히나 우리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요. 많이 바뀌었어요. 출제 경향이. 그건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수능 연계교재 공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내 스스로 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사고과정과 내 사고과정을 비교해서 좁혀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서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가셨지? 나는 왜 그게 안 됐지? 근거가 뭐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요 50분 강의에서 알맹이를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단 내가 풀었어. 그래? 그러면 바로 고민의 시간 없이 강의 들어봐야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수강후기에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저 정말 어려웠거든요 선생님. 근데 강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쉽게 느껴져요?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너무 당연히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을 해야 선생님 왜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난 못했지? 그 지점을 찾아내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1강부터 30강까지 완강 이게 목표가 아니라요. 그 공부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단 하나라도 내가 약한 사고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걸 찾으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도요.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사고가 넘어가지지 않는 그 단계에 표시를 한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걸 근거로 넘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이해가 됐어. 다음번에 그 사고 과정 나 점검해봐야지. 인덱스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나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강후기 게시판 말고요. 그 위에 탭을 하나 더 보시면 Q&A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Q&A 게시판에 해당 강의를 듣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올리면 24시간 이내로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정말 빠르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탭들, 프로그램들, 그런 서비스들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많은 자료의 노예가 되지 말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원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넷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시중에 좋은 자료들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많은 자료들, 특히나 파란 색깔 작은 글씨로 각주까지 다 적혀있는 그 자료들을 내가 100% 머릿속에 채워 넣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불가능하고요. 2번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은 다른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자료의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요 자료 좋은 학원만 골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옮겨 다닙니다. 성적 안 나와요. 또 이런 친구 있습니다. 누가 좋은 자료를 보는 걸 보면 불안해해요. 난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1000줄의 자료의 파란 색깔 작은 글씨보다 더 크게 남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료는요 나중에 보충하는 용도인 거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자료의 노예가 되지 말 것, 이걸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강의에서도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알지만 안 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반 학생 2명에게 3월에 이런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둘이 되게 비슷한 수준의 등급을 받았었어요. 비슷한 수준의 학습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학원 강사의 자료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국어 공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니 다 진단을 했죠. 했더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친구에게 똑같은 솔루션을 줬어요.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어서. 한 명은요, 네가 보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 소화를 못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 다 읽었어요. 근데 네가 어제 본 자료가 뭐야? 어제 본 작품이 뭐야? 어제 네가 틀린 문제가 어떤 유형이었어? 대답을 못합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많은 과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푸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만 정작 그 과제를 해설하고 그 과제의 틀린 지점을 이해하는 데는 5분, 10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줄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체, 뼈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뼈대가 완성이 되면 그때 채워나가자.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두 학생 중에 한 명은요, 제가 말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요, 네 선생님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또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뭔가 내적 갈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거든요. 안 합니다. 다시 원래 자기의 공부 방식 그대로 고수를 해요. 6월 모의평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쳐낼 건 쳐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붙여야 돼 라고 했던 친구는요, 올랐습니다. 2등급이나 올라서요 2등급이 나왔고요. 나머지 친구는요 그대로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고 방법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불안해서. 갑자기 습관처럼 다니던 학원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부족한 걸 진단을 해서 그것만 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지? 불안해해요. 또는 매일매일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양을 데일리 과제처럼 소화해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내가 6작품을 매일 풀던 걸 3작품으로 줄여서 풀라고 하셔. 어떡하지? 불안한데? 학습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한 채 많은 것을 넣는 것보다는요, 정말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3가지만 넣는 것이 좋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이 객관적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진단을 해서 쳐낼 건 쳐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뼈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뼈대의 우선순위는 EBS 연계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